자, 이제 146쪽에 그 취소행위 추인 나오는데 거기 별표 2개 해두시고요. 그 147쪽에 추인권자가 나옵니다. 143조 제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140조에 규정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취소권자야. 그러니까 추인도 누가 하는 거냐면 취소권자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동그라미 2번 취소 원인의 소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2개 해두시고요. 144조 제1항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항에 보시면 예외가 나와요.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법정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추인해야 한다. 취소권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추인을 보면 일단 추인은 누가 하는 거냐면 취소권자가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요건이 취소의 원인이 모두 다 소멸되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세 번째는 취소권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 두 번째 나온 중요한 예외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두 번째가 핵심이라고 했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미성년자가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추인은 단독으로 못해요. 왜냐하면 미성년자에게 취소 원인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하거나 자기가 하려면 언제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년자가 돼야죠. 정상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기망을 당했다, 사기당한 사람은 언제부터 정상적인 추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망에서 벗어나고, 협박을 당한 사람, 지금 현재 공포심에서 추인을 하면 그건 추인이 아니야. 너무 무서워서 추인하면 추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언제 해야 추인인 거예요? 공포심에서 벗어나. 그게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맞히시면 다 이해한 거예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했대요. 갑이 현재 기망 중에 있다. 현재 기망 중에 있다. 사기당한 상태. 현재 상태 안 좋아요. 띵해요. 기망 중에 추인을 했대요. 그러면 갑은 나중에 이거 취소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망 중에 추인은 추인이 아니다라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을이 협박을 해요. 강박 중에 있다. 현재 공포심에 있어요. 강박 중에 추인을 하면 그건 추인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기망 중에 강박 중에 추인도 이걸 추인으로 인정해버리면 다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추인으로 인정해주면 취소권을 주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을이 협박을 합니다. 협박해서 야, 너 매매계약서 써. 안 쓰면 어떻게 한다? 무서워서 썼어요. 그럼 계약서 다 썼더니 을이 또 뭐라 그랬어? 야, 너 추인서 써. 무서워서 추인 썼어요.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건 추인이 아니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추인이 되려면 공포심에서 벗어나서, 또는 사기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어차피 내가 사긴 당했지만 팔 거였으니까 나 이거 취소 안 할게 라고 해야 그게 추인인 거지, 기망 중에 강박 중에 착오 중에 추인을 하면 그건 추인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 대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자기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법정 대리인의 추인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법정 대리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라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취소권의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요건을 갖춰서 추인하게 되면 이제 불확정적 유효는 뭘로 바뀌어요? 확정적 유효로 바뀌어서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스스로 추인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법률이 정하는 추인 사유도 있어요. 그게 이제 법정 추인. 자, 145조를 볼게요. 일단 법정 추인 제목에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조문 봅니다. 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그러면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라는 건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그러니까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전부나 일부의 이행, 제2호 이행의 청구, 제3호 경계, 제4호 담보의 제공, 제5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제6호 강제 집행. 그러니까 1호부터 6호까지 하나라도 걸리면 그건 추인으로 간주해 버리겠다라고 법이 정한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법정 추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6가지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암기하셔야 되는데 뭐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몇 번 듣다 보면 저절로 암기돼요. 6개가 나오는데 이 청경 담양강이에요. 이 청경한 담양강에서 법정 추인한다. 이 청경한 담양강 유치하지만 그죠? 외우셔야 되니까 이 청경한 담양강에서 법정 추인한다. 이 제1호입니다. 1호부터 순서대로요. 2는 뭐냐면 이행이에요. 이행. 청은 뭐예요? 이행의 청구. 경은 경계. 담은 담보의 제공. 양은 양도. 취소할 수 있는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호는 강제 집행.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법정 추인이 되는데 근데 이런 것도 반드시 취소의 원인은 소멸되었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갑이 있어요. 갑이 시가로 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이 갑은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갑이 내가 사기당했네 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내가 사기당했네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취소 원인 중이에요? 원인이 소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당했네 라는 걸 알았다는 건 기망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면 취소 원인은 소멸한 거야. 근데 갑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뭐 땅값 내려서 별로 피해 본 것도 없고 당장 돈도 좀 필요하니까 야, 나 이거 취소 안 한다 라고 해서 확정적 유효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추인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인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그냥 임의 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스로 한 거죠. 임의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갑이요. 내가 추인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데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얘한테 이전해 주었다. 사기당했다는 걸 알면서 계약을 뭐 하는 거야? 이행을 한 거야. 그럼 사기당한 애가 취소는 안 하고 계약을 이행했다는 건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추인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보겠다고 어디에 정해놨다고요? 법에. 그래서 법정 추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을이 갑한테 1억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갑은 취소할 거면 그 돈 받아도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 이행을 받는 순간 추인으로 간주하겠다고 1호에 규정한 거야. 두 번째는 뭐야? 청구.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사기당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을한테 어이 사기치네. 너 빨리 1억 5천만 원 내놔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청구. 취소할 생각이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이 나와요. 이번에는 지금 취소권자는 갑이죠. 취소권자가 갑이고 을은 상대방인데 이번에는 상대방이 취소권자한테 어이 사기당하네. 너 빨리 건물 내놔 라고 이행을 청구했대요. 누가 청구했다고요? 상대방이. 그러면 상대방이 청구하면 갑의 취소권이 없어질까요? 지금 취소하면 될까요? 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조심하실 점이 하나 나왔어요. 이 청구의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청구를 해야 법정 추인이지 상대방이 청구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첫 번째 조심하실 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라는 게 나왔는데 경계라는 건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요. 계약의 주요 내용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바꾸는 걸 경계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구채무를 예전 채무를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이게 경계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례 이제 접목시키면 이런 거죠. 지금 갑이 을한테 사기당해서 1억 5천만 원 받을 돈이 있어요.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1억 5천만 원 대신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땅으로 주면 안 돼? 을이 좋아라고 했대요. 그러면 1억 5천만 원은 뭐가 되는 거야? 구채무. 예전 채무는 없어지고 토지를 넘겨주는 뭘 만들었다고요? 신채무를 이게 경계계약이에요. 그러면 갑은 1억 5천만 원 대신에 땅으로 받겠다라고 했다면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경계계약. 그 다음에 담보의 제공. 저것도 뭐 당연한 거죠. 갑이 취소는 안 하고요. 을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나중에 1억 5천만 원 안 줄지도 모르니까 담보 내놔. 그래서 을이 이 1억 5천만 원에 대비한 담보를 제공해 줬다.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거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을이 갑한테 너도 이행을 안 할지 모르니까 담보 하나 내놔. 그러면 갑은 담보는 무슨 취소 이래야 되는데 담보를 제공해 줬대요.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담보의 제공. 자, 그다음에 양도가 나와요. 양도. 갑이 현재 취소를 안 하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1억 5천만 원에 뭐가 있는 거야? 매매대금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매매대금 채권이라는 것은 얘가 취소해야 생기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아야 1억 5천만 원 받을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갑이요. 자기 친구 병한테 야 친구야 내가 을한테 매매해서 1억 5천만 원 받을 거 있는데 그 권리를 넘길게. 취소할 생각이 없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생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사기를 당해서요. 건물을 되게 비싸게 샀어요. 그럼 비싸게 샀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를 안 하고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줬어요. 취소할 생각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권리의 양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하실 점이 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갑에게 사기쳐서 건물을 샀어요. 근데 을이 A에게 양도합니다. 이번엔 누가 양도했죠? 상대방이 양도했어요. 그러면 사기친 애가 건물 사서 양도하면 갑의 취소권은 소멸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A에게 합니까? 을에게 합니까? 항상 상대방 을에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5호 양도의 경우에도 누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요? 취소권자. 그래서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되는 거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경, 담, 양, 강 중에서 조심하실 점은 뭐하고 뭐야? 청양. 매운 거 조심하셔야 돼요. 청양. 예. 청양은 누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냐면 취소권자.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보통 이제 이거 물어보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다음 중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정답은 거의 청구 아니면 양도예요. 청구와 양도가 나오면 주어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취소권자가 청구 양도했다면 법정 추인이지만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청구했다 양도했다면 법정 추인될 수 없다. 이번 시험에도 다음 중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묻고 정답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라 나왔어요. 그럼 상대방이 청구하면 그건 법정 추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얘도 뭐 말할 것도 없죠. 강제집행. 갑이 을이라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 안 준다고 이 돈 받아보겠다고 을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에 들어갔다면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고요. 또는 을이 강제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갑은 이의제기하고 취소를 해야 되는데 강제집행을 당해줬대요. 당해줬다는 건 얘도 반대급부를 받아내겠다는 거야. 추인으로 간주합니다. 자, 지금 6개 봤어요? 뭐 있었어요? 이, 청경, 담, 양, 강 중에 청양 2개 조심하시라고 했고 취소 원인은 반드시 소멸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하면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미성년자가 이행하면 협박당한 사람이 이행하면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취소 원인은 반드시 소멸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돼요. 만약에 이의를 밝혀두었다면 그건 법정 추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갑한테 1억 5천만 원을 줘요. 그럼 얘가 이걸 받는 순간 원래 추인으로 간주돼요. 근데 얘가 받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이 돈 받는다고 해서 난 추인할 생각 아니고 나는 이거 그냥 대금의 일부라고만 생각할 거야 라고 뭘 밝혀뒀다고요? 이 사실을 밝혀두었다면 법정 추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그 149쪽에 뭐 사례 지금 설명드린 게 사례로 나와 있고 사례 2번에 보시면 법정 추인 사유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줄거두시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역시 줄거두세요. 취소권자가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자, 핵심의 별표 2개 해두시고요. 2개 조심하시라고 했죠. 뭐하고 뭐였냐면 청량,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 한해 법정 추인되고 상대방이 한 때는 법정 추인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취소권의 단기 소멸. 자, 조문 나오죠. 조문이지만 뭐 가끔 시험에 나와요.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조문 자체를 가지고도 묻는 거니까.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냐면 3년.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 소멸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빠른 기간이 오면 취소권은 바로 소멸되어집니다. 자, 갑이 있어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쳐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갑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죠. 취소는 단독행위고요. 취소의 권리, 취소권은 단독행위로 형성권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형성권이라는 건 을의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갑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갑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형성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게 해두면 을의 법률상 지위가 너무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법이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걸 매우 중시 여겨요. 그래서 신속하게 법률 관계를 확정짓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영원히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30년 있다가 40년 있다가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 지위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이런 형성권은 전부 다 뭐에 걸리도록 되어 있냐면 전부 다 제척기간에 걸려요. 그러니까 제척기간을 둔 입법 목적이 바로 이거야. 신속하게 법률 관계를 끝내버리기 위해서 만든 게 제척기간이야. 그러면 제척기간이라는 건 도중에 중단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무조건 소멸인 거예요. 무조건 소멸. 이건 신속한 확정을 위한 거니까 무조건 소멸인데 형성권은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이면 소멸하냐면 10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되냐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몇 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없어지죠. 작년 시험에 뭐라고 그러냐면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괄호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괄호년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뭐야? 10년, 3년이죠. 그렇죠? 근데 법조문에 3년이 먼저 나와 있다고 3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시험장 가서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몇 년 지나면 소멸한다고. 10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에 매매 계약을 사기당해서 했어요. 근데 갑이 2001년에 내가 작년에 사기당했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작년에 사기당했네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취소 원인 중이에요? 원인이 소멸한 거예요? 소멸한 거죠. 기망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럼 갑은 몇 년까지 취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소멸한 날로부터 3년이니까 2004년. 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이면 2010년. 어느 게 더 빨리 와요? 4년. 하나 더. 이번에는 갑이 2008년에 나 옛날에 사기당했네? 이제 알았대요. 자, 갑의 취소권은 몇 년에 소멸합니까? 2010년이죠. 이날로부터 3년이면 11년이지만 뭐가 더 빨리 오니까 10년이.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중에 빠른 게 도래하면 무조건 취소권은 소멸되어진다. 이런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제척기간.
그러면 제척기간은 신속하게 끝내기 위해 만든 거니까 소송이 제기되면 당사자가 주장해야 될까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까요? 직권 조사예요. 법원이 알아서 그냥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송상 당사자가 주장을 안 하면 법원이 조사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주장 안 하는데 법원이 알아서 일일이 조사 못 해준다고요. 근데 이 제척기간은 법원이 알아서 기간 넘었으면 바로 기각하고 끝내버린다고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판례 제목만 볼게요. 판례 제목 보시면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 행사기한의 법적 성질 괄호에 뭐라고 써있어요? 제척기간이고 그 기간의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괄호에 적극. 그러니까 적극이라는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고 만약에 괄호에 소극이라고 써 있으면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그렇게 표시하고 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취소를 다 봤고요. 총칙 하나 남았죠? 154쪽입니다. 자 이제 조건과 기한 나오는데 이 조건과 기한은 한 문제가 보통 나와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처음에는 개념이 되게 헷갈려요. 이게 편안한 부분이 아니니까 이번 과정에서는 그냥 조건의 종류, 개념이 어떤 거다 요 정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의 정의. 조건이라는 건 뭘 조건이라고 부르냐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을 말합니다. 부관이라는 말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부가되는 약관이다 이 정도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일단 이 개념에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뭐에 관한 문제라고요? 효력에 관한 문제. 효력.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문에 조건이란 법률행위 성립의 여부를 이런 말 쓰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건 성립은 이미 돼 있는 거고요. 효력이 발생하느냐 소멸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발생하는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지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소멸하는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해제 조건이라는 말을 써요. 해제 조건. 우리 해제한다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해제하면 효력이 생겨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그러니까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고 정지 조건이라는 건 효력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거야. 정지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 성취되면 정지되었던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게 정지 조건이에요. 두 가지 용어 구별되셨죠?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라고요? 정지 조건. 소멸하는 것은 해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조건이라는 건 반드시 장래 사실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나 과거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개념 구별하실 점이 불확실하면 조건이고요. 도래 여부가 확실하면 그건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라고 불러요. 조건과 기한의 구별. 조건은 불확실한 거고 확실한 건 뭐라고요? 기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자, 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뭐뭐 하면 if 조건절 이런 거 봤잖아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뭐 하면 이런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확실하냐 불확실하냐로 구별하는 거야. 갑은 사망해야 안 해요? 확실해야죠. 그러면 그건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에요. 언제 사망해요? 그건 모르죠. 그러면 그런 기한을 뭐라고 하냐면 불확정 기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한은 확실한데 언제인지가 정해져 있으면 확정 기한이고요. 그리고 확실한데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불확정 기한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셨어요? 비가 오면 노란 우비를 사주겠다. 뭐예요?
B가 오면 노란 우비를 사주겠다라고 하면 B는 와야 하나요? 오죠. 그러면 기한이에요.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 비가 오면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사줄게.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사줄게. 뭐야? 내일은 비가 와야 하나요? 몰라요. 그럼 뭐라고요? 조건이에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확실하면 일단 기한이고 불확실하면 조건이 되는 거야. 근데 확실한데 언제인지가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한? 확정 기한이고 확실한데 언제인지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불확정 기한.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 저번에 세무사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첫눈이 오면 스키장 비용을 대겠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첫눈이 오면 스키장 비용을 내가 대겠다라는 것은 일단 조건의 기한이에요. 기한이죠. 첫눈 오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예. 크리스마스가 오면 장난감을 사주겠다.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오겠죠? 그리고 날짜도 정해져 있죠. 그럼 뭐야? 확정 기한이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에 수업하나요? 예. 구별되셨죠? 다른 시험에 변리사 시험에서 한번 뭐가 나왔냐면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정지조건부 행위다. 기출주문이에요.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정지조건부 행위다. OX예요. 틀리죠? 개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생명체니까. 근데 죽는데 언제 죽는지는 모르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에요? 불확정 기한부 행위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느낌이 좀 오죠? 일단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이게 제일 기본이고 갑이 을한테 야, 너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 필요할 테니까 합격하면 내가 사무실 하나 줄게 라고 했어요. 을이 고마워 라고 했대요. 자, 합격하면 사무실을 준다? 조건의 기한이에요. 조건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야 당연히 기한이겠지.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어때?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조건. 기한 아니고요. 그럼 이게 조건부 증여죠. 그러면 을이 시험에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하면 그때 증여계약이 성립할까요? 합격하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효력이 발생해요. 계약은 언제 성립했을까요? 지금 합격하면 건물 줄게 을이 응 고마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증여계약은 이미 성립이 된 거고 합격하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효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건이란 법률행위 성립의 여부를 이런 말 쓰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틀려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특별 성립 요건이라는 거예요.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거예요. 효력 요건이지 성립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합격하면 증여의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조건을 뭐라고 한다고요? 효력이 생기는 조건을 정지 조건.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시험의 합격을 정지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또 볼게요. 갑이랑 을이랑 둘이 되게 친한 친구인데 갑이 먼저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친한 친구에게 현재 생활비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을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계속 주는 거 아니고 너도 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생활비 안 줘 라고 했대요. 자, 그러면 취업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생활비 증여의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이런 조건이 뭐야? 해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취업을 해제 조건으로 생활비를 증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분위기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 말을 딱 들으면 이게 어떤 건지 직관적으로 느낌이 팍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도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운데에 정지 조건이 있다. 그럼 A를 정지 조건으로 B한다. 가운데 해제 조건이 있어요. A를 해제 조건으로 B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앞에 A는 일정한 사실이 나올 거예요. 합격하면 취업하면 뭐 하면 뒤에 B는 법률 행위가 나올 텐데
그러면 A 정지 조건 B라고 돼 있으면 지금 현재 B라는 법률행위가 현재 효력이 있어요? 없는 거야? 자,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발생하는 거죠. 그럼 발생한다는 건 지금은 효력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근데 앞에 사실이 이루어지면 그때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A 정지 조건 B라고 돼 있으면 일단 직관적으로 느낌이 안 오면 아, 지금은 B라는 행위가 효력이 없는데 A라는 사실이 이루어지면 그때 생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 해제 조건 B라고 돼 있어요. 그럼 B라는 법률행위가 현재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그럼 소멸하려면 지금 효력이 있어야죠. 그러면 A 해제 조건 B라고 돼 있으면 아, 지금은 효력이 있는데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정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해야 하나요? 안 하죠. 정지 조건 성취돼야 생기는 거고요. 해제 조건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효력이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됐고요. 그럼 이제 응용 문제. 갑이 을에게 약혼 예물을 줍니다. 근데 이제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이 이제 오래 못 가서 이제 파탄 났어요. 그러자 갑이 을에게 줬던 약혼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약혼 예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약혼 예물의 정의를 내리는데 약혼 예물이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유사 계약이다라고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유사 계약이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한 번에 딱 느낌이 오면 좋겠지만 처음에 안 오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뭐라고 써 있어요? 해제 조건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러면 증여가 현재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있는데 앞에 사유가 이루어지면 증여는 소멸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 판례가 약혼 예물을 이렇게 보고 있다면 이 사건에서 갑은 을에게 줬던 약혼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돌려받을 수 없다. 자, 돌려받으려면 어떤 일이 있었어야 돼요? 혼인의 불성립, 결혼하지 않았어요. 얘들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그랬죠. 오래 못 갔다 그랬지.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돼요? 성취가 될 수 없어요? 아니, 이미 결혼을 해버렸다면 불성립이라는 게 성취돼요? 성취가 이제 안 되는 거야. 성취가 안 되죠. 이게 성취가 안 되면 소멸해야 하나요? 안 하죠. 해제 조건은 성취가 돼야 소멸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혼 예물 왜 줘요? 결혼 한번 해볼까 하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목적 달성 끝난 거예요. 못 받는다고요. 근데 결혼하려고 약혼 예물을 줬는데 결혼 못 했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치사하고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결혼하려고 줬는데 결혼 못 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줄여서 말한 게 바로 이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단순하게 질문으로 해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OX예요. 해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거죠. 아, 해제 조건이 성취돼야 소멸할 거 아니에요. 참 3분 전에는 맞히셨던 건데 3분 전에 또 틀리네. 자, 제가 좀 전에 이거랑 뭐랑 같이 물어봤냐면 정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OX예요. 정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거죠. 정지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렇죠? 야,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효력이 발생하려면 합격해야죠. 합격 못했다고요. 그러면 이 효력이 발생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정지 조건은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해제 조건은 성취되어야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 소멸하는 건데 근데 혼인의 불성립은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는 성취될 조건이 아니니까 소멸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멸될 수 없다. 이해되셨어요? 예, 뭐 더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예. 자, 하나 또 볼게요. 이게 이제 중요한 판례예요. 갑이라고 첫 계약을 합니다. 첫 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 한 채를 넘겼어요. 근데 조건을 달았는데 뭐라고 조건을 달았냐면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써 있으면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지 팍 안 온다고요. 그러면 일단 가운데 무슨 조건 달려 있어요? 해제 조건. 그러면 현재 증여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있는데 부첩관계가 종료되면 효력이 없어져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갑이 첩관계의 대가로 아파트를 주는데 을이 더 이상 첩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종료시키면 줬던 아파트를 다시 가져가겠다라는 게 이 얘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반사회적 조건, 불법 조건, 불법 조건. 그러니까 이게 왜 불법 조건이냐면 이 조건을 만약에 유효라고 해버리면 의뢰하는 사람이 첩관계를 끝내는 게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이 조건이 유효가 되면. 만약 이 조건을 유효라고 해버리면 을은 첩관계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파트 줘야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약에 유효라고 해버리면 을은 끝내고 싶어도 뭐 때문에 못 끝내? 아파트 때문에. 이제 곧 엄동설한인데 이거 주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는 이 조건을 유효라고 해버리면 적법한 관계로 나아가는 걸 이 조건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사회적 조건이다. 그러면 반사회적 조건이 붙으면 조건만 무효일까요? 전부 무효일까요? 싹 다 무효. 그러니까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이 증여 행위까지 모두 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불법 조건이 부착되면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전부 다 무효. 그럼 전부 다 무효면 갑은 을에게 준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반사회적 불법이니까 뭐가 적용되겠어요? 불법 원인급여로 인해서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되었어요? 이게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서는 일단 그 조건이 이런 거구나 하고 들어두시는데 의의가 있는 거고 조건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 듣고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말장난 같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정지 조건이 있고 해지 조건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 155쪽 볼게요. 일단 154쪽에 괄호 1번에 별표 하나 해주세요. 154쪽에 괄호 1번. 조건은 법률행위, 자, 효력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오른쪽에 155쪽에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 있죠? 별표 하나 해주세요. 정지 조건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생기는 거, 발생하는 거고 괄호 2번의 해지 조건은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요. 그럼 156쪽에 맨 밑에 3번에 가장 조건 나오는데 가장 조건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니고요. 조건을 가장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조건은 어떤 게 있냐면 법정 조건이 있고 두 번째로 불법 조건이 있고요. 세 번째로 기성 조건이 있고 네 번째로 불능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법정 조건은 조건인데 어디에 써 있다는 거예요? 법에. 이건 우리가 공부하는 진정한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조건은요. 당사자가 임의로 붙이는 걸 말하는 거지 법률이 정하는 조건은 우리가 공부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그런 거 봤잖아요.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이 유효하려면 뭘 받으라고요? 허가. 그럼 허가 받으라는 건 우리가 붙인 게 아니라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법에. 그건 진짜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1번이고 오른쪽에 2번의 불법 조건입니다. 151조이랑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그 굵은 글씨에 별표 2개 해두세요. 불법 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 행위도 무효가 된다. 그래서 판례도 부착관계 종료를 해지 조건이라는 증여는 조건뿐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 전부 다 무효다. 자, 그 다음에 151조 기성조건 나오는데 이 항을 보세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걸 줄여서 기성조건이라고 불러요. 기자가 이미 기자고 성자가 이룰 성자겠죠. 그러니까 이미 성취된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 밑에 불능 조건 나와요. 151조 3항 보시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줄여서 말하면 이게 뭐라고요? 성취할 수 없는 거니까 불능. 기성은 위에 나온 거고 밑에는 불능.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걸 줄여서 압축해 놓은 게 밑에 그 박스에 있는 표예요. 표에 별표 3개 해두시고요. 매년 출제됩니다. 매년. 이게 무슨 뭐 중요한 이론이라서 매년 출제하는 게 아니고요. 수험생들이 혼동해서 틀리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생긴 게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자,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과 결합이 될 때, 정지 조건과 결합이 될 때, 각각의 효력을 묻는 건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되고요.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가 됩니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정지 조건이면 무효, 이렇게 돼요. 이거 이제 바꿔서 출제하는 게 매년이고 올해 시험도 역시 출제가 됐어요. 이 지문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발생해요. 발생하는데 그 조건이 어떻대요? 이미 성취되어 있다면 조건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야, 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 빌려줄게 라고 했어요. 합격하면 사무실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제 친구는 이미 합격을 했어요.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하면 사무실을 빌려준다는 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성취된 거니까 조건 없이 그냥 해주겠다는 거고요. 근데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소멸하는데 그게 이미 이루어져 있대. 그럼 효력이 발생될 수가 없다. 무효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소멸돼요? 소멸될 수 없어요? 소멸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다? 이 증여는 어떤 일이 있어야 소멸됩니까? 취업이. 근데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대요. 그럼 증여가 소멸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 태양이 서쪽에서 떠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게 불가능하면 이게 소멸돼요? 소멸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멸될 수 없으니까 조건 없이 그냥 주겠다는 얘기와 같다는 거야. 그럼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효력이 생길 수가 없죠.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100만 원 줄게. 준다는 거 안 준다는 거? 안 준다라는 거였죠. 요거 바꿔서 거의 매년 나오니까 봐두시고,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좀 하나하나 예를 든 건데 이건 뭐 예를 들고 뭐고 필요 없어요. 시험에 딱 넣으면 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외울 때 그냥 뭐 머리 글자 따서 기해무 불정무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기해무 불정무 시커니 해놨더니 정지 조건이 앞에 가 있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그 산수 공부한 거예요. 산수 수학. 기성 조건이면 이미 성취됐죠? 플러스예요. 플러스. 불능이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해제 조건은 소멸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정지 조건은 생기는 거니까 플러스고, 해제 조건 마이너스고 정지 조건 플러스예요. 자, 이제 오랜만에 곱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곱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비를 맞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였죠? 플러스. 유효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해무 불정무 하든 뿌라 마이너 하든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두셔야 돼요. 아, 나 이거 다 이해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네, 하셔야 돼요. 시험을 보실 때 그 이해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20번 풀면 답안지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만약에 민법의 기본적인 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거면 철저히 이해하셔야 될 부분인데 전혀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건 오로지 수험생들이 혼동하니까 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딱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인지에서 답만 나오면 돼요. 매년 나오고 올해도 역시 출제됐다고 했고요. 자, 그게 밑에 나와 있고, 자, 조건은 여기까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한 좀 볼게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납니다. 그 162쪽에 기한의 종류가 있어요. 시기와 종기. 시기라는 건 효력이 생기는 때고 종기는 끝나는 때고요.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은 우리가 설명드렸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보실 점은 이런 건 있어요. 갑이 을하고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예요. 1월 1일 날 빌려줬고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갑이요, 오늘 찾아와서 당장 돈 갚아라고 하면 을은 변제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야, 변제기가 남았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한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채권자를 위한 거예요? 채무자를 위한 거예요? 채무자. 자, 153조 볼게요. 163쪽에 153조. 자, 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채무자. 근데 2항에 보세요.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포기해도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에게 피해가 생기면 배상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건 무이자예요, 무이자. 그럼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무이자로 돈 빌린 거면 채권자는 이득 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채무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부 소비대차야. 그러니까 매달 뭐 예를 들어 한 10만 원씩 이자를 받는데 그럼 기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있는 거죠. 얘는 1년간 돈을 안 갚아도 될 이익이 있고 얘는 매달 이자를 받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임대차 한번 생각해보세요. 임대차. 임대차는 기한이익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둘 다에게 있죠. 임차인은 기간 동안, 약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임대인은 뭘 받아요? 차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 다 기한이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이자 소비대차는 갑이 이득이 없죠. 그럼 예를 들어 얘가 7월 1일 날 야, 잘 썼어. 변제합니다. 그럼 얘는 12월 31일까지 안 갚아도 될 돈을 미리 갚은 거야. 그럼 얘는 지금 기한이익을 뭐 한 거예요? 스스로 포기한 거야. 그러면 이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얘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7월 1일 날 변제합니다. 그러면 기한이익을 포기한 건데 그러면 갑에게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자 못 받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은행 가서 돈 빌렸어요. 그러면 일찍 갚으면 은행이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침해되는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찍 돈 갚으면 뭐 물어내라 그래. 중도상환 수수료 물라고 하잖아요. 뭐 그건 물론 이제 정책적인 문제 안 물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조문만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기한이익이 뭐다라는 용어만 좀 들어주시면 충분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총칙.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물권 볼 건데 그리고 돌발 퀴즈. 돌발 퀴즈는 무권 대리에 해당이 됩니다. 무권 대리에 해당이 되지만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무권 대리를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이 눈빛들이 밝을 줄 알았더니 기억이 안 나시는 눈빛이네.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나는 무권 대리입니다. 두 번째, 나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무권 대리지만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힌트는 없습니다. 책을 찾아보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